주식심화론 오늘의 강의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미국 인프라 투자 예산 상원 통과, 국내 건설기계 훈풍. 네, 간밤에는 미국장이 그래도 상승세에 힘이 실렸습니다. S&P와 다우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니까요. 혼조 마감하는 미국장의 모습이었고 우리는 좀 하락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뭐 재료는 세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죠. 미국의 인프라 투자안, 그리고 또 코로나 확산세,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의 어쩌면 주인공이 될 뻔했던 그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안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건설 기계 업종의 실적과 업황 그리고 정책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이동원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건설 기계 업종 오늘 연구원님한테 좀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는데 건설 기계 업종의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었나요? 네, 특징을 보게 되면 매출은 예상치를 다들 상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예상치 수준이 나왔는데 정리하면은 이익률이 떨어진 거죠. 네. 이익률에서 봤을 때 매출은 상회를 했고 이익은 예상치 수준이 나왔으니까 예상했던 이익률보다는 덜 나왔어요. 이유를 보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한 거에 대한 부담, 그리고 물류비 같은 게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런 부분의 부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요. 1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1분기는 매출이 급증을 했고 이익도 급증을 했어요. 건설 장비 전 세계 업체들이 대부분 그렇게 됐는데 이게 원재료가 작년에는 비싸지 않은 상황에서 수급을 했던 부분들이 마진이 1분기에 좋은 가격에 팔면서 이렇게 이익을 많이 거둬들였고요. 2분기 때는 올라간 원재료가 반영되면서 시장은 여전히 좋으니까 매출은 급증한 상황에서 이익률은 생각보다 떨어져서, 그리고 전망으로 보게 되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부담이 아직까지 있는 수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기계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다른 기계 파트들을 또 보게 되면은 특징이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을 했고 어제 세부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민수사업 부분들의 호조가 계속 지속이 됐고요. 방산업도 매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기계에서는 업체들을 보게 되면은 매출의 수년이 좀 있었어요. 이건 선적 지연 같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2분기에서 3분기로 조금 딜레이가 됐고 이익은 기대한 수준이 나왔어요. 매출이 지연이 됐는데 이익이 기대한 수준이 나왔다는 거는 어디서 이익이 더 나왔다는 건데 보통 일회성 이익 같은 것들이 조금 잡혔고요. 그리고 마진율 자체가 좀 올라가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건설 기계 업종 가운데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고요. 전반적으로는 이 종목들의 실적을 봤을 때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의 증가로 인한 이익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경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여러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역시 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쨌든 건설기계에 있었다라는 부분 알 수 있었고요. 또 피크아웃 논란 여기서도 있습니다. 건설기계 내에서는 중국의 굴삭기 판매 지표인데요. 중국 굴삭기가 2분기에 감소세를 보였는데 피크아웃인가에 대한 그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은 피크아웃이 맞습니다. 중국 굴삭기 판매량의 연간 추이를 보게 되면 2015년을 바닥으로 매년 계속 성장을 해왔고요. 통상 과거에 한 5년 주기, 5년 성장하고 5년 감소하고 이런 주기를 보여왔는데 이제는 감소할 시점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1, 2, 3월까지 계속 괜찮았고 4월, 5월, 6월 접어들면서 이제 감소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이미 이제 피크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이 급락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락폭은 크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작년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중국에서 홍수가 크게 났고 복구 수요 같은 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재정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받쳐주면서 이 하락폭은 좀 완만하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양을 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의 이제 큰 흐름이 중국 업체들, 로컬 업체들의 점유율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인데 한국 업체들은 이 전체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점유율 압박까지 받고 있어서 판매량 감소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피크아웃 된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또 여름에 났던 수해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또 있을 것이라는 부분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하반기의 전망에서 또 수요 전망을 계속해 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 이외의 신흥국 시장의 상황은 어떤지, 신흥국 하반기 수요 어떨까요? 네, 신흥국은 계속 좋습니다. 과거 트렌드를 보게 되면 중국이 좋아지면 신흥국들이 한 개 분기, 두 개 분기를 두고 후행해서 좋아지는 뭐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네. 중국이 안 좋아지면 또 1, 2분기 후행해서 신흥국이 그 흐름을 옮겨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바로 재정을 풀면서 1분기부터 건설 장비 수요가 계속 증가를 했고요. 신흥국들은 중국은 작년에 1분기부터 내내 연간 계속 좋았고요. 신흥국은 작년 내내 안 좋았습니다. 그 차이를 보게 되면은 뭐 개인적인 추정에는 중국은 공산급 문화에서 정부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풀면서 이렇게 빨리 시장이 회복이 되었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재정을 풀 여력이 안 됐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 내내 신흥국이 안 좋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피크아웃 하지만 신흥국은 이제 1분기부터 돌아서서 회복을 시작했는데 연간 계속 좋아지는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원재료 가격, 원자재 가격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신흥국 경기들이 대부분 다 원자재가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신흥국들이 원자재가 상승한 게 이제 조금씩 재정으로 옮겨오면서 인프라 투자율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원자재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광산에 대한 직접 투자 수요들 이런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던 수요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회복되면서 신흥국의 수요 자체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 비중이 높고 현대건설기계는 신흥국 비중이 높은데 신흥국 비중이 두산인프라코어도 뭐 한 꽤 되긴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중국이 슬로우다운 하지만 신흥국들이 회복하고 성장하는 거가 수혜가 이제 다들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이 신흥국 회복 수혜를 계속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흥국의 그 건설 기계 수요는 어떤 업황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을까요? 아까 잠깐 뭐 광산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는 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신흥국의 수요에 있어서는 어떤 경제 지표를 보고 예측을 하시나요?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선진국이랑 신흥국 이렇게 둘로 나눴을 때 네. 선진국은 뭐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인프라라고 하는 게 도로, 항만, 뭐 철도, 전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하면 뭐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 깔려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됐다. 그래서 이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신흥국들은 이 인프라 자체가 잘 안 깔려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프라를 교체한다기보다 교체나 아니면 신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유지 보수하는 수요들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약간 일관성이 있고 그런 재정 투자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뭐 그런 데에 대해서 미국 인프라 투자가 이제 아예 새로운 투자들이 계속 지속된다. 이런 게 이제 큰 모멘텀이 되는데 그게 네. 말고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투자나 인프라 투자가 변동성을 띠고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말씀드린 원자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외국계 투자라든지 아니면 광산 직접 투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고요.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재정 여력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통상 글로벌 인프라 투자에서 이 재정 여력이 확보되는 거를 봐가면서 이렇게 투자가 되는 뭐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표로는 원자재 가격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각국의 건설업 동향이나 뭐 인프라 투자, 뭐 예산안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각국의 건설업 동향을 볼 수 있는 지표를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신흥국이든 선진국이든 어쨌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인프라 정책. 네. 중국은 인프라 정책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한참 이제 돈을 풀다가 지금 약간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다 상승을 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경계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건설 시장이 증가를 했고 네. 그걸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최근에 중국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또 너무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조절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정책에 조금 왔다 갔다 하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이 한 나라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중남미, 러시아, 아시아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신흥국이라 부르기 때문에 네. 중동도 포함되고요. 이러한 신흥국을 하나로 특정할 수가 없고 그 각국의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볼 수는 없지만 인프라 관련해서는 원자재 가격을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원자재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재정 투자할 여력이 좀 생기고 정부가 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지표를 참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광산 투자들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건설 기계 업황의 중요한 데이터들, 건설업, 각국의 건설업 지표, 그다음에 또 각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이렇게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이번 주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과 물가 지표가 좀 부진하니까 정부가 정책을 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엊그제 1%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도 1% 올랐습니다.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3거래일째, 오늘 소폭이긴 합니다만 3거래일째 중국장은 정책 기대감을 시작으로 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나왔던 미국 인프라 투자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조 달러 규모에 대해서 일단 의회 휴에 들어가기 전에 상원 통과가 나왔는데요.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하원 통과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또 이 건설 기계 업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먼저 분석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네.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 인프라 노후 정도가 굉장히 심한 거는 다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심해서 1년, 2년 가지고 이거를 당기고 미루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다. 네,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말씀이세요?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에서 그냥 약간 버티는 그런 느낌이었죠. 신발을 이렇게 신다 보면 버리기 직전에 신발이 제일 편하다고 그냥 이제 쓰던 대로 쓰는 거죠. 그런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됐고 이게 트럼프 정부에서도 4년 전에 인프라 투자 얘기가 엄청 많다가 맞아요. 네, 결국은 한 게 없어요. 예. 네, 똑같아요. 지금 미국은 110V 전력을 쓰고 있고요. 가정에서. 그리고 일선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다 나무 전봇대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인프라가 낙후돼 있는 상황이고 네. 한편으로 분석한 거는 이런 인프라 투자가 워낙에 방대하고 큰 예산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경제에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올 카드랑 같이 인프라 카드를 아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거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걸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경기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이것까지 기름을 부을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꼈다 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오랫동안 미뤄져 왔던 게 사실이고요. 이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반향이 있을 거라는 기대들이 계속 있어 왔고 지금 이제 그 상원에서 지금 통과가 됐는데 전체 규모가 4조 달러다 5조 달러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해서 이제 줄고 해서 1조 달러까지 얘기가 됐고 이제 이게 초당파 합의 그러니까 다 같이 합의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대표 의원들 몇 명 상원에서 몇 명이 같이 이제 합의를 했고 그 합의한 부분은 주요한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에서도 동의를 하는 네. 공화당은 이제 증세가 너무 많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이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로나 철도나 전력이나 항만 이런 것들은 너무 낙후가 됐다 이런 기본 인프라 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그것만 따로 떼서 1조 달러를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초당파 합의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상원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하원 통과가 남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체 4, 5조에서 다른 신재생이라든지 5G 이런 투자들, 전기차나 이런 전체적인 투자들 네. 이런 걸 3.5조 달러를 나머지 뭉친 거는 민주당에서 공화당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통과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핵심적인 거 1조 달러는 먼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가 됐던 상관이 없어요.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어떤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원 통과나 3.5조 달러 추가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되더라도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합의랑 결정은 상원 통과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 이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반기는 당장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보통 효과가 2025년 가야지 본격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건설 기계 업종 안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인프라 법안의 영향을 받으려면 몇 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럴 5년이나 있어야 되나요?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자잘한,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그 실질 효과는 신규로 투자하는 건 한 5,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거의 한 10년에 나눠서 투자가 되고 나머지 예산안도 기존에 하는 거에 대해서 깔려 있는 거예요. 기존에 하는 거에서 추가 플러스 알파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효과를 보려면 시간은 걸려요. 다만 이런 게 없던 시장이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기대감들은 지금 반영되는 게 당연하고요. 네. 향후 10년 동안에 큰 장이 서는 거고 기본적으로 모든 업체에 대해서 이 수혜들이 갈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하나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적으로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하반기에 원가에 부담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에 부담되는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매출이 이거 아니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시장이 좋고 네. 앞서 말씀드린 신흥 시장은 계속 회복이 되고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의 매출 확대가 원자재가 상승을 얼마나 상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수요가 좋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판매 가격에 대한 전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하반기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그래도 다른 업종 대비해서 다행인 부분은 워낙 수요가 좋은 쪽에 업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따라서 매출액 증가가 이걸 커버할 수도 있고 또 판가로 전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면서 실적에 어떤 부담을 끼치는지는 계속 체크하겠다라는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안은 10년의 장기 투자안이지만 어쨌든 기대 심리는 지금부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주당에서는 이 인프라 예산안과 3조 5천억 달러 규모 사회지출 법안을 같이 통과해야만 하원 표결을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협상 카드를 제시하고 있어서 어쨌든 의회 휴회 이후에 이 안이 완전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9월 달에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기계 업종에 대한 주목할 만한 이슈들 살펴볼 텐데요.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주로 이제 건설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전력기계 업체도 수혜예요. 미국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전력 투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잡혀 있거든요. 전력기계는 전선주인가요? 전선주도 있고 이 전력기계라 하면 주로 변압기, 차단기 이런 걸 아, 얘기하는데 예. 종목으로는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 이런 업체들이고요. 이 업체들도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하는 거에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건설 장비가 원자재가 상승하면서 투자가 된 것처럼 신흥국들도 이 재정이 확보된 거를 전력 투자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반기에 전력기기 업체들 수혜도 보는 게 하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 나눈 건설 장비 업체들 신흥국이랑 선진국 회복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업체는 이제 기계에서 또 다르게 보는 그런 업체들인데 이 방산업체들의 수출 동향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수출이 미뤄졌던 부분들 그리고 10월 달이 되면 누리호라고 이제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체가 이제
발사하는데 그런 우주 관련 이벤트도 이제 큰 기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 우리나라에서 우주 관련 이벤트가 있네요. 누리호 이슈 짚어주셨고요. 방사는 뉴 스페이스 시대,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시대다 보니까 또 이 수출 지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방산의 수출 지표뿐만 아니라 건설 장비의 하반기 신흥국 선진국 회복세,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전력 기기 쪽의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력 투자 각국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하고요. 하반기에 또 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도 예상을 해주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건설 기계 업종 더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시죠. 하반기 유망 종목 현대일렉트릭 두산 밥캣. 네. 신흥국 수요에서 뭐 동남아 쪽의 수요가 좋다고 해서 현대건설 기계도 좀 좋았었거든요. 근데 뭐 기계주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좀 조정 양상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전력 기기 가운데서 한 종목인 현대일렉트릭을 첫 번째 유망주로 꼽아주셨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 개선이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에서 선적이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물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한 몇백억 정도 실적이 2분기에서 3분기로 유연이 됐고요. 전력기기 업체들 특징을 보게 되면 연말이랑 반기 효과가 있어요. 매출이 계절성이 있는데 4분기, 2분기 매출이 많고 1분기, 3분기 매출이 적은 뭐 그런 흐름을 보여요. 근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3분기 매출이 2분기보다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3분기 때 이 실적 개선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그 전력기계 수요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투자 기대감도 있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미국 시장의 전력 수요가 되게 좋아요. 전력기기 수요가요. 그래서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이 전체 생산량을 1억 불에서 2억 불로 상향을 시켰고요. 수주 잔고가 내년까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개선 그리고 수주 증가 이런 거를 감안하고 첫 번째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 미국에 공장이 있군요. 예, 지금 가동률이 100%? 네, 100%의 수주 잔고는 내년까지 꽉 차 있습니다. 네. 업황에 좋은 소식입니다. 예, 실적 개선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내용들, 수주 잔고와 가동률 확인을 해봤는데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외에 자잘한 포인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묶어서 보면 신재생 같은 그 사업들이 이제 확대가 되는 그리고 모회사가 현대중공업 지주인데 현대중공업 지주의 자회사의 자회사 현대중공업을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상장이 될 텐데요. 상장을 하고 상장 자금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주의 큰 틀에서 신재생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 수소, 해상풍력 이런 거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대일렉트릭이 같이 연계가 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전력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는데 전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에요. 전력 수요 증가는 어떤 지표로 볼 수 있나요? 지금 여름에는 전력 피크 같은 것들이 한전통에서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전력 수요 증가는 전기차 사용량 증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고 전력 기기 수요 증가. 전력기기 전력기기 증가는 이 전력기기 업체들의 매출이 제일 직접적이고요. 아니면 수출 같은 것들이 이 관세청 데이터에 나와요. 그런 것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설비 투자랑 연계가 많이 돼요. 공장들이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전력기기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IT 반도체 그 캐펙스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연됐던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시점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미국 시장에 그동안에 전력기기 반덤핑 관세가 있었어요. 그 과점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있었는데 이 관세가 트럼프 때 굉장히 높다가 바이든 때 이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좀 낮아지는 흐름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는 60메가볼트 암페어 이상의 변압기는 국내에서 수출이
관세 때문에 거의 금지되다시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 대응하다 보니까 미국 공장이 지금 이제 수요가 급증했지만 대응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네. 관세가 좀 낮아지면은 국내에서 이 물량들이 증가를 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이 신재생 투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내용, 현대일렉트릭도 현대중공업 IPO에 수혜를 받는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현대중공업은 어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을 해서 다음 달 상장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현대일렉트릭, 신재생 투자에 대한 수혜도 있고 또 전력 수요와 전력 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전기를 잘 다루는 업체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역시 투자 포인트가 된다고 합니다. 현대일렉트릭의 시장 지배력이 얼마나 될지, 밸류에이션은 어떨지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은 내년 기준으로 PER이 한 9배, 10배, 지금 오늘 좀 올라가지고 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PR로 따지면은 한 0.9배, 오늘 올라서 한 1배, 뭐 한 이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전력기기 실적 자체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 그룹사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는 그 캡티브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고 조선산업에 대한 매출도 한 15%가 되고 중동 매출도 꽤 돼요. 그래서 중동도요? 예, 중동도요. 예. 네. 그런 부분 중동도 뭐 요즘 투자에 열을 올린다던데. 네, 뭐 사우디 아람코 네.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중공업 지주의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에 지분 투자를 해서 주주예요. 그래서 아람코의 그 투자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인 모멘텀이 될 것 같고 하반기에 이제 전력기기 투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상장을 한다. 이런 게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를 얼마로 설정하시나요? 현재가가 뭐 2만 네. 네, 뭐 한 그 정도 되는 24,200원이네요. 네, 그 정도 되는데 3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지배력은 짧게 네. 현대일렉트릭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인가요? 시장 지배력은 국내에서 이 전력 관련된 이 초대형 변압기랑 차단기를 하는 업체는 효성중공업이랑 현대일렉트릭이 다고요. 미국에서 많이 갈 때는 점유율이 10%, 15%뭐 이 정도까지 갔었고 네. 글로벌 시장에서는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매출이 뭐 한 2조 정도 뭐 이렇게 되는 뭐 그런 업체고 점유율은 국내에서는 효성중공업이랑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 해외에서는 미국과 또 중동 쪽으로 또 수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저평가돼 있다는 점도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두산마켓인데요. 투자 포인트 첫 번째로 꼽아주시죠. 네, 미국 인프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주택 시장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미국 인프라 투자 시에 앞서 얘기를 많이 나눈 것처럼 이제 투자에 대한 수혜가 있고요. 바켓의 미국 시장 매출 비중, 네. 바켓의 매출 중에서 미국 네. 시장 비중이 70%입니다. 애초에 미국 회사를 두산이 인수한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지배력이 굉장히 높고요. 그 바켓이 주로 하는 소형 로더, 뭐 SSL, CTL 뭐 이런 장비들인데 이런 장비에 대한 점유율이 거의 한 40%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점적 지배력이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 주택 시장이 굉장히 좋은 거 그리고 착공의 허가나 뭐 이런 부분도 여전히 좋습니다.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한 기대들 그리고 인프라를 하게 되면은 미국 업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수혜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두산마켓 실적 전망하실 때 그럼 미국의 주택 지표를 많이 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매출 비중에서 70%, 네. 유럽이 20%, 나머지 신흥국들이 10%인데 미국에서의 그 주택 경기가 한 전체 실적에서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고요. 이외에 조경이나 뭐 다른 건설 그리고 오일앤가스 뭐 이런 것들이 쭉 반영이 되는데 주로는 이제 주택이 메인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택 지표로 이 기업의 실적을 전망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주택 지표를 주목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업황이 좋기 때문에 두산마켓에 대해서 투자할 만하다고 보셨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두산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배구조 개편을 했고요. 그 하나가 이제 주유두산, 제일
두산에서 이제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두산이 산업 차량, 지게차 사업인데요. 지게차 사업을 두산 바켓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부터 이게 이제 연결로 반영이 돼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3분기부터 연결 매출로 반영이 되고요. 연간으로 매출이 한 1조 정도를 보고 있는데 하반기가 매출이 통상 더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5,500억에서 6,000억 정도가 연결 매출로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인수한 이제 사업체가 실적에 반영되면 밸류에이션이 그 인수한 업체의 영업이익 규모가 크면 클수록 밸류에이션이 갑자기 확 낮아지는 효과도 있겠어요. 그렇죠. EPS 기준으로 한 200원 정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요. 네. 통상 뭐 인수 대금은 치렀지만 이게 작년 실적을 바로 작년과 올해를 바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7,500억 정도에 샀는데 뭐 그 일각에서는 그냥 두산에 대한 지배 구조 변화, 그러니까 자구안이나 뭐 지금 산업은행한테 돈을 갚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슈들, 두산중공업 이슈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비즈니스 관계로 생각했을 때 네. 괜찮은 가격에 좋은 비즈니스를 샀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너지 때문인데요. 두산 밥켓은 소형 건설 장비를 하고 있고 이 산업 차량인 지게차 사업은 주로 선진국 비즈니스예요. 물류 창고 같은 데 많이 들어가는데 매출에서 한 35%가 국내고 나머지 65%가 선진국이에요. 해외 분야고 해외 분야의 대부분이 미주와 유럽입니다. 그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 미주 유럽 매출이 거의 90%이기 때문에 두산 바켓의 판매망이나 영업망 등 뭐 이런 능력들을 이 지게차 사업, 산업차량 사업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 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외형 성장, 뭐 인수 효과도 있고요. 여러모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정해 보겠습니다. 두산마켓 밸류에이션과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내년 기준으로 보면 PER이 한 11.5배, 11배에서 12배 정도 되는데요. 이게 글로벌 소형 건설 장비 하는 업체들 또는 농기계 하는 업체들이 한 15배 정도를 받고 있는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할인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PBR은 1배 수준인데 이것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외형 성장이나 미국 인프라 투자 기대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밀렸는데 네. 이게 하반기에 미국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는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좀 밀렸다고 판단이 되고요. 원자재가 상승도 좀 영향이 줬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네, 저는 6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산마켓 6만 원 목표 주가 설정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계업종의 업종 차트를 보시면 그 3월에 여러 가지 물가에 대한 우려감과 신년물 국제 수익률 상승하던 그 구간에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완만하게 한 차례 상승하고 5월 말에 또 가파르게 한번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고요. 기계업종 차트도 지금 지지력 테스트를 하기 시작한 지 이제 8월 들어서니까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이번 미국의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안 상원 통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목할 업종으로 기계업종 꼽고 계시고요. 특히 하반기 전력기기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전력기기 업체들의 실적 개선 주목하면서 현대일렉트릭 꼽고 그리고 미국의 건설 경기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산마켓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식심화로는 대신증권의 이동원 연구원과 함께 건설 기계 업종 확인해봤습니다. 네,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한다. 그래서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중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고 일단 오늘은 또 내일 만기일도 있고요. 수급적인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 변동성이 있어야 또 기회도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잘 오늘장 기회를 탐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감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